요즘 AI한테 기대하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냥 책 한 권 읽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도서관 전체를 통째로 삼켜서 이해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최첨단 AI조차 이렇게 방대한 텍스트 앞에서는 좀처럼 힘을 못 쓰는 걸까요? 사실 그 이유가 다 돈, 그러니까 비용 문제랑 직결되거든요. 오늘 바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결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입니다. 대체 무엇이 AI가 이렇게 긴 글을 읽지 못하게 막는 근본적인 장벽일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죠. 왜 AI는 도서관 전체를 한 번에 꿀꺽 삼킬 수 없는 걸까? 이 기술적인 문제를 좀 더 와닿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바로 이 그림이 문제의 핵심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왼쪽에 있는 텍스트 길이가 아주 조금만 늘어나도요. 오른쪽에 있는 연산 비용, 즉 컴퓨터가 해야 할 일의 양은 말 그대로 그냥 폭발해버립니다. 이게 그냥 비례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거죠. 전문 용어로는 이걸 2차적 스케일링, 영어로는 쿼드래틱 스케일링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도서관에 있는 연구원을 비유하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자, 연구원이 새로운 책 한 권을 읽는다고 쳐요. 그럼 그냥 그 책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책과 관련해서 이전에 읽었던 모든 책을 처음부터 다시 다 꺼내서 비교해가면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한두 권이면 모를까 수백, 수천 권이 되면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처음엔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꽤 그럴듯한 시도가 있었는데 왜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아주 직관적인 해결책이 바로 희소 어텐션, 영어로는 스parse attention입니다. 이름 그대로 중요한 부분만 띄엄띄엄 집중해서 보자, 이거죠. 아까 그 연구원 비유를 다시 가져오면 이제 모든 책을 다 읽는 게 아니라 표지가 좀 화려해 보이는 책들만 골라서 읽기로 한 거예요. 그럴듯하죠? 근데 이 방법에는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두 가지나 있었습니다. 첫째, 뭘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할 거냐는 거죠.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결국 그냥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하는 일종의 감에 의존하는 거예요. 추측인 거죠. 그리고 둘째, 이게 더 심각한데 계산량은 좀 줄였을지 몰라도 메모리 문제는 전혀 해결을 못한 겁니다. AI의 단기 기억 장치라고 할 수 있는 KV 캐시라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는 여전히 모든 정보를 다 올려둬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줄었는데 책상은 여전히 책으로 꽉 차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샤오미 연구진들이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 이름은 바로 하이스팔스인데요. 그 핵심 개념이 이 논문 초록에 딱 담겨 있습니다. 하나의 풀 어텐션 레이어와 여러 개의 희소 어텐션 레이어를 교차 배치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방식을 아주 절묘하게 섞은 하이브리드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영리한 최고의 조합 전력인 거죠. 다시 도서관 비유로 돌아가면 이런 거예요. 아주 경험 많은 선임 연구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이분은 전체를 빠르게 훑어보는 풀 어텐션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선임 연구원이 이거 읽으면 돼? 하고 완벽하고 정확한 독서 리스트를 딱 만들어서 주니어 연구원 팀, 즉 희소 어텐션 팀에게 팍 던져주는 거죠. 자, 그럼 이 환상적인 팀 플레이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그 비결, 두 가지 핵심 혁신을 지금부터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하이스팔스의 전체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딱 봐도 아시겠지만 맨 위에 있는 저 레이어, 즉 우리의 선임 연구원인 풀 어텐션이 아래에 있는 여러 명의 주니어 연구원들, 즉 희소 어텐션 레이어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 하고 지시를 내리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 작동 방식을 아주 간단하게 세 단계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풀 어텐션 선배가 먼저 전체 텍스트를 싹 훑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캐치합니다. 둘째, 그렇게 찾아낸 핵심 정보 목록, 이걸 논문에선 신탁 오라클 리스트라고 부르는데 이걸 만들어서 자기 단기 기억 장치, 즉 KB 캐시랑 함께 후배들한테 공유해 줍니다. 그럼 셋째, 여러 희소 어텐션 후배들이 그 리스트랑 공유받은 메모리를 가지고 다른 데 한눈 안 팔고 딱 필요한 부분에만 레이저처럼 집중해서 일을 처리하는 거죠.
첫 번째 비결, 바로 신탁 토큰 선택입니다. 이름이 기가 막히죠. 말 그대로 선임 연구원이 마치 신의 계시, 즉 신탁처럼 이게 중요해 하고 정확하게 콕 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중요하려나 하고 추측할 필요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기존 희소 어텐션 방식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추측의 문제를 그냥 뿌리 뽑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혁신은 KV 캐시 공유입니다. 이건 또 뭐냐면요. 효율적으로 일하는 주니어 연구원들이 굳이 자기 책상을 또 차릴 필요 없이 그냥 똑똑한 선임 연구원의 넓은 책상, 즉 메모리를 그대로 같이 쓰는 거예요. 재활용하는 거죠. 이걸로 아까 말했던 메모리가 꽉 터지는 병목 현상을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버린 겁니다.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와, 이론은 정말 완벽해 보입니다. 그럼 실제로 돌려보면 어땠을까요? 결과를 한번 같이 보시죠. 결과는요, 이 숫자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바로 10배. 하이스파스를 적용했더니 800억 개 파라미터를 가진 거대 모델의 KV 캐시, 그러니까 AI의 작업기억 공간 사용량이 무려 1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효율 개선이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메모리를 10분의 1밖에 안 쓰는데 일반 상식 문제, 수학 문제, 심지어 코딩 능력까지 핵심적인 추론 능력이 기존의 그 무겁고 비효율적인 풀 어텐션 모델보다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세상에, 더 가벼운데 성능은 더 좋다니. 이건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 논문에 나오는 이 문장이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요약해줍니다. 모델링 능력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풀 어텐션 레이어의 수를 확 줄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이스파스의 설계 철학이다. 결국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해낸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큰 그림을 한번 보죠. 이 하이스파스라는 기술이 그냥 논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텐션의 미래, 나아가 AI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하이스파스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4가지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더 이상 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 신탁을 통한 정확성이 핵심입니다. 둘째, 골칫거리였던 연산 문제와 메모리 문제를 한 방에 해결했다는 점. 셋째, 더 적은 자원으로 더 좋은 성능을 낸다는 정말 보기 드문 케이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제 AI를 무조건 크고 무겁게만 만드는 시대가 아니라 더 똑똑하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새로운 설계 철학, 새로운 길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이제 AI는 강력하면서 동시에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똑똑한 혁신들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매일 쓰는 이 AI 모델들, 이걸 훈련시키는 방식에 아주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 결함을 고칠 더 나은 방법이 이미 있다면요? 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요즘 대규모 언어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LLM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발전 속도를 보면 와, 정말 눈이 부실 정도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건 완전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글도 쓰고 코드도 짜고 심지어는 논리적인 추론까지 해내고 있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AI 정렬, 즉 얼라인먼트라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등장합니다. 어쩌면 이건 우리 미래를 통째로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강력해진 도구들이 과연 우리 인간의 목표와 가치에 잘 부합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지금 AI 연구 분야에서 가장 뜨겁고 또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지금 업계 표준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바로 그 훈련 방식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어떤 숨겨진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AI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게 다듬어지는지 그 미세 조정 과정부터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강화학습, 이거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AI가 뭔가 잘한 행동을 하면 칭찬, 즉 보상을 주고요. 잘못된 행동을 하면 벌점을 주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면서 점점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을 고쳐나가는 거죠.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강아지 훈련시킬 때 간식 주면서 앉아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똑같죠?
현재 거의 모든 대규모 언어 모델 훈련에는 PPO, 우리말로는 근접정책 최적화라는 알고리즘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게 거의 업계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PPO의 핵심 원리가 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PPO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신뢰 영역이라는 겁니다. 신뢰 영역,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나온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학생한테 야, 너 새로운 거 배울 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바꾸려고 하지 마. 차근차근 꾸준히 해. 안 그러면 원래 알던 것도 다 까먹어. 이렇게 조언해 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뢰 영역이라는 건 AI가 너무 급격하게 배우다가 기존에 잘하던 것까지 몽땅 잊어버리는 대참사를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한 걸음씩 안정적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안정성을 추구하는 방식에 사실은 큰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의 진짜 핵심, 바로 PPO의 그 치명적인 결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정적인 학습. 말만 들으면 정말 완벽해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이 안정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즉 신뢰의 영역을 측정하는 룰러 자체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바로 이 표가 PPO의 맹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PPO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 변화의 실제 크기가 아니라 변화율만 본다는 거예요. 자, 표를 같이 한번 보시죠. 메뉴에 희귀 단어 케이스를 보세요. 확률이 0.01%에서 0.1%로. 사실 이건 모델 전체로 보면 정말 티끌 같은 변화거든요. 근데 비율로만 따지면 무려 100배가 뛴 거잖아요. 그러니까 PPO는 이거 너무 위험해 하면서 이 업데이트를 그냥 막아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아래 흔한 단어를 보세요. 확률이 99%에서 80%로 줄었어요. 이건 모델의 정체성이 바뀔 수도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인데 비율상으로는 별로 안 변한 것처럼 보이니까 PPO는 이 위험천만한 변화를 그냥 오케이 통과시켜버리는 거죠. 정말 황당하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게 PPO가 보고 있는 신호예요. 어때요? 무슨 고장난 라디오 주파수처럼 지지직거리고 엄청나게 흔들리죠? 특히 저기 확률이 낮은 왼쪽 부분을 보면 거의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실제 모습 그래프를 보세요. 훨씬 더 부드럽고 안정적이죠? 결국 PPO는 저렇게 노이즈가 잔뜩 낀 잘못된 신호를 보고 위험하다? 아니 괜찮다 하면서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짠 하고 들고 나온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DPPO, 발산 근접 정책 최적화라는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아까 그 학생과 선생님 비유 다시 한번 소환해 볼까요? PPO는요, 족집게 과외 선생님인 척하면서 시험에 저 구석탱이에 있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 하나 맞췄냐 틀렸냐만 보고 넌 공부 못해 이렇게 평가하는 거랑 같아요. 반면에 DPPO는요, 학생의 시험지 전체를 보면서 총점이 이만큼 올랐구나, 전체적으로 실력이 늘었네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현명한 선생님인 거죠. 어떤 선생님이 더 합리적인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자, 이걸 수식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와, 보기만 해도 머리가 좀 아프시죠? 괜찮습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위에 있는 PPO의 저 복잡한 비율 계산, 저게 바로 지엽적인 문제 하나만 보는 방식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DPPO의 수식은 모델의 전체적인 변화량을 직접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측정합니다. 이게 바로 방금 말한 전체 시험 성적을 보는 현명한 방법이고 이 수식 안에 그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론은 이제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DPPO가 실제로 얼마나 더 뛰어난지 그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DPPO를 썼더니 AI 훈련이 그냥 모든 면에서 좋아졌습니다.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결국 더 높은 성능에 도달했다는 거죠. 자, 이 그래프가 그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AME24라는 AI한테 수학 문제를 풀게 하는 벤치마크 결과인데요. 여기 파란색 선이 바로 기존의 PPO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녹색과 빨간색 선이 바로 새로운 DPPO 방식이고요. 보세요. 그래프가 훨씬 가파르게 올라가죠? 더 빨리 배운다는 뜻이고요. 최종적으로 도달한 높이도 더 높죠? 성능 자체가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안정성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다른 방법들, 특히 저기 아래쪽에 있는 주황색 선에 주목해 주세요. 훈련하다가 갑자기 성능이 뚝 하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저런 걸 훈련 붕괴라고 하는데 정말 끔찍한 현상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DPPO는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 전혀 없이 아주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성능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안정성이야말로 DPPO의 또 다른 엄청난 장점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업계 표준이었던 PPO는 사실 잘못된 자로 AI의 변화를 측정하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둘째, 그래서 희귀한 정보는 배우기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위험한 변화는 그냥 통과시키는 문제를 낳았죠. 셋째, DPPO는 전체 그림을 보는 현명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고 견고한 AI 훈련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개선을 넘어서 우리가 앞으로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정말 그럴까? 라는 작은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문제를 해결하고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걸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AI 분야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또 다른 가정들 중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우리의 재검토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는 방식, 어쩌면 그 판 자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레딧의 엄청난 전략 변화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검색창 좀 개선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존의 검색 강자들한테 진짜 답변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도전장을 내미는 아주 담대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동네에 진짜 숨은 맛집을 찾고 싶거나 복잡한 코딩 문제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고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조언이 필요할 때 여러분은 보통 어디로 가시나요? 검색 엔진이 끝도 없는 링크의 바다를 보여줄 때 사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다른 사람들의 솔직한 경험담, 살아있는 관점,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레딧이 승부수를 딱 던지는 겁니다. 링크 더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답이 자기들한테 있다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레딧 검색이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걸까요? 단순히 알고리즘이 더 좋아서? 그것만은 아닙니다. AI 검색 경쟁이 정말 치열하잖아요. 여기서 레딧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차별점은 바로 사람입니다. 이걸 보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기존 검색이 웹페이지라는 링크의 도서관을 그냥 정리해주는 거라면 레딧의 AI 검색은요, 특정 주제에 대해 열정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살아있는 대화, 바로 그걸 요약해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를 그냥 찾는 걸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집단지성이 녹아있는 대화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거죠. 레딧의 CEO, 스티브 허프만의 이 말이요. 이게 바로 레딧 전략의 핵심, 그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실 딱 떨어지는 정답이 없는 주관적이고 복잡한 질문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레딧은 바로 그런 질문들에 가장 강력한 답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런 철학인 거죠. 자, 이게 레딧이 그리는 큰 그림인데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실행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현실로 만들고 있는지 한번 왜에서 어떻게의 영역으로 넘어가 보죠. 핵심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기존의 키워드 기반 검색이랑 실제 사용자들의 대화 속에서 맥락에 맞는 답을 딱 찾아주는 새로운 AI 기반의 레딧 답변 기능을 완벽하게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계획입니다 하는 게 아니고요. 벌써 진도가 꽤 많이 나갔어요. 4분기 실적 발표를 보니까 핵심 검색이랑 AI 기능 통합에 큰 성과가 있었고 5개의 새로운 언어도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텍스트를 넘어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답변에 활용하는 파일럿 테스트도 하고 있대요. 자, 그럼 이런 기술적인 변화들이 우리 사용자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와닿을까요? 바로 이렇게요. 첫째, 검색창이 훨씬 더 똑똑하게 내 의도를 파악할 거고요. 둘째, 답변에 글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생생한 사진이나 영상이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딱 나만을 위한 피드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로그인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경험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2026년 3분기부터는 이걸 없애고 AI랑 머신러닝을 통해서 사이트를 방문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야말로 레딧 전체가 나를 위한 맞춤 공간으로 확 바뀌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심찬 전략, 과연 시장에서 먹히고 있을까요? 이제 이 똑똑한 전략이 어떻게 폭발적인 사용자 수와 수익 증가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 체력부터 한번 볼게요. 전통적인 공색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쓰는 사람, 그러니까 주간 활성 사용자가 지난 1년 동안 6천만 명에서 8천만 명으로 무려 30%나 꾸준히 늘었어요. 기반이 아주 탄탄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바로 이 슬라이드, 여기가 진짜 놀라운 부분입니다. AI 기반의 레딧 답변 기능은요, 2025년 1분기에 주간 활성 사용자가 100만 명이었는데 4분기에는 무려 15배인 1,500만 명으로 그냥 폭발해버렸습니다. AI가 만들어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용자들이 얼마나 진짜 사람의 목소리를 그리워하는지 이걸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이런 독보적인 데이터는요,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거죠. 바로 콘텐츠 라이센싱이라는 건데요. 다른 AI 회사들이 자기네 AI 모델을 더 똑똑하게 만들려고 레딧이 20년 동안 쌓아온 이 방대한 양의 실제 인간 대화 데이터를 쓰게 해주고 돈을 받는 사업 모델이에요. 숫자를 보면 그 힘이 느껴지실 겁니다. 광고가 아닌 기타 수익,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라이선싱에서 나오는 건데 2025년 4분기에만 3,600만 달러를 벌었고요. 1년 전체로는 1억 4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레딧이 가진 인간 대화 데이터의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증명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그리고 정보 검색의 미래에 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레딧의 이번 움직임은 그냥 새로운 기능 하나 추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노는 소셜 사이트에서 세상의 복잡하고 주관적인 질문에 가장 인간적인 답을 찾아주는 답된 엔진으로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전환이라고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AI가 점점 더 우리 대화를 배우면서 완벽에 가까운 답을 내놓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궁극적으로 어떤 종류의 진실을 찾게 될까요?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계산해낸 알고리즘의 단 하나의 정답일까요? 아니면 좀 불완전하더라도 진솔한 서로의 경험이 모인 다채로운 관점일까요? 레딧의 이 거대한 베팅은 바로 후자에 걸려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AWS의 최근 실적이 정말 대박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시장은 오히려 불안에 떨었을까요? 이 기록적인 실적이 어떻게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 그 아주 흥미로운 역설을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356억 달러. 이게 뭐냐면요. 아마존 웹 서비스, 바로 그 AWS가 2025년 4분기, 그러니까 단 석 달 만에 벌어들인 매출입니다.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요, 그냥 액수만 큰 게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 성장률, 24%예요. 이게 무려 3년 만에 가장 가파른 성장세라고 하니까요. 그 기세가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할 수 없죠. 자, 그럼 먼저 이 놀라운 실적, 헤드라인부터 한번 짚어보죠. 클라우드라는 세계 거인이 대체 어떻게 이런 기록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와, 숫자를 직접 뜯어보면 더 놀랍습니다. 영업이익이 1년 만에 106억 달러에서 125억 달러로 꽁충 뛰었고요. 이 기세대로라면 1년 매출이 무려 1,420억 달러에 달할 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스케일 아닌가요? 아니, 그럼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성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숫자 뒤에서 돌아가고 있는 강력한 엔진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요, 바로 요즘 가장 뜨거운 트렌드에 있습니다. AI 붐으로 인한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이고요. 또 기존 기업들이 계속해서 클라우드로 넘어오고 있잖아요. AWS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인 셈입니다.
이 수요를 맞추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속도로 인프라를 늘리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 굵직한 신규 고객사들입니다. 보세요. 기술 대기업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금융사에 심지어는 미 공군까지 다들 AWS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AWS가 시장에서 대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이 성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이건 아마존의 CEO 앤디 제시가 직접 한 말이기도 한데요. 이미 연매출 1,420억 달러짜리 거인이 24%나 더 성장한다는 건 이제 막 시작하는 작은 스타트업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거랑은 완전히 차원의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장 지배력이 얼마나 막강하냐면 미래 기술을 이끌어갈 미국의 유망 스타트업 500곳 중에서요. 경쟁사 2곳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회사가 AWS를 주력으로 쓴다는 겁니다. 이건 뭐 시장 리더십이 얼마나 확보한지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실적은 역대급, 시장 지배력은 압도적. 이 정도면 월스트리트가 당연히 축배를 들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방향으로 확 꺾여버립니다. 투자자들의 반응이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기가 막힌 역설이죠. 한쪽에선 AWS가 우리 역대급 실적 냈어요 하고 발표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아마존의 주가가 10%나 폭락해버린 겁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주가가 떨어진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제부터 이 미스터리한 퍼즐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힌트는 AWS 바깥에 있어요. 더 큰 그림, 바로 아마존 전체를 봐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등을 돌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아마존 전체의 수익성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고요. 둘째, 앞으로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발표한 점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당장 버는 돈도 기대보다 적은데 앞으로 돈을 더 쓴다고? 하면서 걱정이 앞섰던 거죠. 이걸 이해하려면 아마존이라는 전체 그림을 봐야 하는데요. AWS가 아무리 대단하고 잘 나가도 아마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 정도예요. 투자자들 눈에는 나머지 83%를 차지하는 훨씬 더 거대한 아마존의 다른 사업들이 먼저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AWS의 눈부신 성공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아마존이라는 거대 기업 전체의 수익성과 앞으로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미래 계획에 더 큰 무게를 둔 것이죠. 결국 오늘 이야기는 월스트리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 같아요. 눈앞에 화려한 성공과 막대한 비용이 드는 미래의 야망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에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할까요? 때로는 한 부문의 기록적인 성공조차 더 큰 꿈을 위한 비용 앞에서는 그 빛이 바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